이상하네. 분명 며느리가 집에 있다고 했는데. 명자 씨는 믿기지 않아 한 번 더 배를 눌렀습니다. 혹시 잠들었나? 며느리가 낮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명자 씨는 아파트 앞 의자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치킨 배달 기사가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아들집인 904호를 호출했는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904호에 배달하시나요? 배달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배달 기사를 따라서 올라갔죠. 9층에 도착하자 배달 기사가 904호 앞으로 걸어갔고 명자 씨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배달 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화사한 표정으로 얼굴을 내밀며 음식을 받으려다가 명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안 가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집에 있었네? 벨 10번은 눌렀는데. 아, 방금 외출하고 들어왔어요. 약국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아파서. 외출했다고? 난 1시간 넘게 아래에서 기다렸는데 너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못 봤는데.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김명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운 기쁨도 잠시. 이렇게 자신이 아들 며느리에게 홀대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남의 집 얘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죠. 명자 씨의 유일한 자식인 아들 민석이는 어릴 적부터 순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혼이 나거나 부모님께 대들었던 적도 없었죠. 그래서 명자 씨는 주위에서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아들은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들 졸업할 때 함께 졸업하고 남들 취직할 때 함께 취직했죠. 그렇게 들어간 직장에서도 착실히 일만 했기에 명자 씨가 연애 좀 하라 며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4살이 되던 해에 아들 민석이는 갑작스레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연애한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작년에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잘 안 될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1년 동안 만나왔어요. 명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홀로 살까봐 걱정했던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난 것이 그저 기뻤습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행복하다면 어머니는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아들은 34세에 식을 올렸고 신혼집은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명자 씨의 집과는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였죠.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아들이 내려와 얼굴을 비추었지만 결혼 후에는 명절에도 오기 힘들어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두 챙겨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명자 씨는 이해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 거지 하고요.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 명자 씨는 아들 내외를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이고, 어서들 와라.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차가 많이 막히진 않았어요. 그래도 고생했지? 물 한 잔 줄까?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을게요. 그래, 어서 앉아라. 명자 씨는 아들 내외가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처가에 가면 사위라고 대접받을 텐데 우리도 며느리를 귀한 손님처럼 대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설거지도 아들을 시키면 시켰지. 며느리는 편하게 앉아있게 했죠. 그렇게 해도 불편할 것이라는 걸 명자 씨는 알고 있었기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잘 대하면 며느리도 시어머니인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명절이 지나고 몇 달 후, 명자 씨는 아들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죠. 친척 행사에 방문하는 김에 아들 집에 들려 식사나 함께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도착할 때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전에 잠깐 다녀와야 해서 마중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죄송해요. 1시간이면 돌아올 거예요. 아들은 문자로 주소만 보내왔습니다. 버스를 타도 20분이면 도착한다고 했지만 길을 헤맬까 싶어 명자 씨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명자 씨 부부는 근처 마트에 들러 과일과 음료수를 샀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집에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홀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아직 민석이는 안 왔지? 네, 아직요. 이것들은 식탁에 둘게. 무겁게 들고 있던 상자들을 내려놓으니 명자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에어컨을 켰는데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서 며느리를 흘끔 쳐다보았지만 며느리는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덥네. 아, 네? 그러네요. 말을 건네는 명자 씨를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시선은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땀이 나서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데도 며느리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소심한가 싶으면서도 처음 방문한 며느리 집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석이는 곧 올 거지? 아, 일이 생겨서 1시간 걸린대요. 퉁명스러운 며느리의 대답에 명자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의 반응이 더욱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휴대폰을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고 중간중간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인상은 점점 구겨져 갔죠. 괜히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저기 물 한 잔만 줄 수 있을까? 명자 씨가 갈증을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 네. 부엌 정수기에 있어요. 명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앉아 있는데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도는 잘 계시니? 네, 건강하세요. 말을 건네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지 30분이 조금 넘게 흘렀을 때 명자 씨는 차라리 눈치를 보느니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슬며시 가방을 챙겨들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석이가 많이 바쁜 것 같네. 밥 한 끼 다 같이 먹을까 했는데 너희 바쁜 것 같아서 우리 이만 가야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반색하며 같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그러세요. 그 말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가라는 말을 기다리던 사람 같았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현관을 열어주니 떠밀리듯 급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집에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더 피곤했습니다. 식사하고 가라는 말은 당연히 없었죠. 더 어이없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가 엄마 그냥 가려고. 너 바쁜 것 같아서. 지수한테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미 며느리와 통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밖에서 뵙는 게 좋겠어요. 불편하시게.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어쩐지 무슨 의도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 방문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씁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 왔을 때 고생고생해가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던 것과 달리 명자 씨는 아들의 집에 20분도 채 있지 않았는데 물 한 잔 겨우 마시고 나온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가지 말아겠다. 서로 기분만 상하지? 그 후로 몇 년이 흘렀고 명자 씨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애써 이번 명절에는 여행 갈 거니까 너희끼리 잘 지내렴. 이라 말했죠. 서로에게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는 갑작스럽게 가슴에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죠.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혼자 검진을 받던 중 약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금은 물론 카드도 모두 들어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버스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개월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병원에 검사 받으러 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잠시 내 집에 들렀다가 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야 괜찮은데. 지금 집에 지수가 있어서. 조금 불편해할 텐데 일단 한번 가보세요. 잠깐만 들려서 쉬었다 가면 안 될까? 네. 주무시고 가시는 게 아니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수한테는 말해 놓을게요. 명자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방문이 불편하다는 아들의 말이 꽤나 상처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다룰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 집으로 돌아갈 버스표도 현금도 카드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 아들의 아파트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30분을 넘게 걸어가서 아들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는 대단지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중앙 입구에 도착한 명자 씨는 로비에 들어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의사가 말한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출입문에서 아들의 호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응답이 없다고만 떴죠. 이상하네. 분명 며느리가 집에 있다고 했는데. 명자 씨는 믿기지 않아 한 번 더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총 3번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잠들었나? 며느리가 낮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명자 씨는 아파트 앞 의자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부터 걸어온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15분 정도 쉬고 나니 다리는 좀 나아졌지만 가슴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벨을 눌러봤지만 여전히 무응답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의자에 다시 앉아 한숨을 쉬던 명자 씨는 문득 명절 때 아들 내외를 대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특별히 준비해 주었던 일. 그런데 막상 아들 집에 갔을 때는 물 한 잔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일. 그때부터 이미 알아차려야 했을까요? 벌써 1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의 다리는 저리고 심장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의사가 다음 검사를 위해 푹 쉬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지만 지금은 쉴 수도 없는 처지였죠.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한 상황에서 명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도 부재 중이라고만 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리는 한숨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인터폰 앞에 다시 섰습니다. 배를 누르고 거의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였죠. 치킨 배달 기사가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 아들집인 904호를 호출했는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기요, 혹시 904호에 배달하시나요? 배달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간 명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서 배달 음식을 시켰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건 곧 며느리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달 기사를 따라서 올라갔죠. 명자 씨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느릿한 엘리베이터가 9층에 도착하는 동안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니면 정말 잠들어서 못 들은 걸까? 명자 씨는 입술을 깨물며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그동안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던 것들.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9층에 도착하자 배달 기사가 904호 앞으로 걸어갔고 명자 씨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배달 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 지수가 화사한 표정으로 얼굴을 내밀며 봉투를 받으려다가 명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안 가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집에 있었네? 벨 10번은 눌렀는데. 명자 씨는 담담히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스며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이 바짝 마른 듯 혀로 입술을 축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저 그게. 방금 외출하고 들어왔어요. 약국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아파서. 명자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1시간 넘게 아파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던 명자 씨는 단 한 번도 며느리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외출했다고? 난 1시간 넘게 아래에서 기다렸는데 너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못 봤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 단번에 들통난 것입니다. 배달 기사는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음식을 건네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창문으로 나갔다 왔나 보구나. 나는 분명 출입구 앞에 있었는데? 어떤 게 진짜니?
명자 씨의 단호한 질문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거실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넷플릭스 화면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자와 음료수 캔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담요가 편안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네 정말 너무하다. 시어머니가 심장 검사 받고 지갑까지 잃어버렸다는데 이렇게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고 치킨은 바로 받고. 며느리는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들어오세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명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의 눈에는 이제 며느리의 거짓말이 모두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의심했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 알겠다. 내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나에게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하고 싶었나 보구나. 며느리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좀 바빠서요. 바빠? TV 보면서 치킨 먹을 시간은 있으면서? 명자 씨는 평소답지 않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진정하세요.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명자 씨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난 1시간 넘게 아래서 배를 누르고 기다렸어. 혹시 내가 딴짓 하느라 못 듣는 건가 싶었지? 그런데 넌 멀쩡하게 집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열어준 거잖아. 그것도 모자라 지금 외출했다고 거짓말까지? 며느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면 불편하거든요. 저희 집은 저희 공간인데 미리 말씀도 없이 오시면 좀 그래요. 자식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명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해서 양해를 구했고 지갑을 잃어버린 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예의 없이 불쑥 찾아온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해? 내가 불편해?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네 결혼식부터 신혼집 보증금까지 내가 다 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불편하다고? 막말로 내가 너네 집 찾아온다면 얼마나 찾아간다고?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욱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의무 아닌가요? 그걸 이렇게 계속 들먹이시면 저희가 어떻게 떳떳하게 살아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이렇게 안 해요. 제 친정 부모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명자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인내심의 끈이 그 순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 난 내 친정 어머니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대신 난 내 아들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너희 어려울 때마다 도와준 바보 시어머니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는 지갑 잃어버리고 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려도 문 한 번 안 열어줘?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성인이에요. 저희 삶에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했나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좋다고 해주신 거잖아요? 명자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들 며느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직접 달라고 한 적은 없지?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 원비도, 손주 돌 때 큰 선물도, 너네 신혼집도 해주는 내가 바보 등신인 것 같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라, 고맙구나. 덕분에 꿈에서 좀 깬 것 같다. 며느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듯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은 저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해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명자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시집살이? 너는 시집도 안 살잖아. 나는 너희 집에 손님처럼 가끔, 아니 1년에 한두 번도 올까 말까 한 사람일 뿐이고, 오늘도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도움이 필요했을 뿐인데, 그리고 외출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이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민석이 퇴근하고 도착했습니다. 민서가 마침 잘 왔다. 내 아내가 1시간 넘게 문 안 열어주고 방금 외출했다 들어왔다고 거짓말까지 하더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을 텐데 자초지종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지수 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불편해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게 지갑을 왜 잃어버리셔서 불편하게. 민서가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난 항상 너희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다. 명절에 너희가 오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준비했지. 하지만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는 물 한 잔 겨우 마시고 쫓겨나다시피 했었지.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해했어. 젊은 부부니까 불편할 수도 있지 하고. 하지만 오늘 이 모습을 보니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겠구나.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어머님이 오신다는 걸 몰랐어요. 민석 씨가 말을 안 해줘서. 명자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의 태도가 문제였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었죠. 며느라, 나는 너희 사생활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오늘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라면 손을 내밀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 집에 불쑥 찾아간 적 있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쳐다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지갑 잃어버리셨다면서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명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구나. 이제 보니 내가 너희에게 정말 불편한 존재였던 것 같아. 그동안 모르는 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겠어. 민석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내 아내가 방금 직접 말했잖아. 내가 불편하다고. 그동안 너희 행동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어. 난 그저 믿기 싫었을 뿐이야.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가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말이 좀 과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나 명자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수십 년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더는 불편하게 하지 않을게. 근데 내가 이 집 주인인 건 알고 있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시죠? 명자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세금도 내가 냈고 내 명의로 계약했던 거 알고 있지? 민석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알고 있었지만 다음 달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갱신하지 않을 거야. 전세금 빼갈 거다. 엄마! 그러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죠? 명자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며느리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이제 명자 씨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며느라, 진심으로 말해줄게. 난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이해하려고 했지. 하지만 오늘 보니 너희에게 난 그저 돈줄이었던 것 같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민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명자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석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이제는 내 가정은 네가 책임져야 할 때야. 항상 엄마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진정한 가장이 되겠니? 명자 씨는 며느리를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친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거야. 더 이상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을게. 명자 씨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도 들렸지만 이제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명자 씨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명자 씨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식들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고 며칠 동안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의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목소리였지만 점점 애원하는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아들로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혼자라고 외롭거나 쓸쓸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에게 눈치를 보며 살던 그 시간들이 더 외롭고 쓸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제 막 시작된 제2막은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김명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